지구 곳곳에는 왕관이 아닌 송곳니와 발톱으로 지배되는 왕국들이 존재합니다. 생명의 근원인 강물부터 숨결마저 얼어붙는 산 정상까지 이곳의 법은 기록되지 않고 모든 생명체의 본능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매 순간의 정적은 삶과 죽음의 추격전의 서막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배권을 주장하기 위한 영토를 향한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이곳에서는 한 생명이 끝나야 다른 생명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속에서 생명의 대가를 치르는 힘에 대한 원초적인 서사십니다. 나일강, 4,000마일이 넘는 길이를 자랑하는 웅장한 강이 아프리카 심장을 가로질러 흐르며 그렇지 않으면 황량했을 땅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나일강은 단순히 강 이상입니다. 그것은 대륙의 생명선이자 웅장한 문명의 고대 과거와 오늘날 야생의 활기찬 맥박을 잇는 다리입니다. 언뜻 보면 그 고요한 수면은 거울처럼 하늘을 비춥니다. 그러나 그 수면 아래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공간과 물, 그리고 생명 그 자체를 위해 거대한 자연의 힘들이 다투는 무대입니다. 나일강의 흙탕물은 강 자체만큼이나 오래된 포식자를 숨기고 있습니다. 떠다니는 통나무처럼 미동도 없으며 오직 주시하는 눈과 은밀한 콧구멍만이 수면의 고요함을 깨뜨립니다. 이것은 나일 악어입니다. 강만큼이나 오래된 혈통을 가진 길이 20피트, 무게 반톤에 달하는 파충류 왕조입니다. 아프리카 최대의 포식자이며 이곳에서는 왕입니다. 그들의 전략은 인내심입니다. 악어는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동안 기다릴 수 있으며 타고난 위장술을 이용해 진흙투성이 강둑에 녹아듭니다. 어린 물소가 물을 찾아 다가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물소 떼는 물가에 모여들고 아래 숨어있는 그림자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순식간에 물이 솟아오릅니다. 악어가 파괴적인 힘으로 돌진합니다. 그 거대한 턱은 평방인치당 최대 5,000파운드의 힘으로 닫힙니다. 먹잇감은 깊은 곳으로 끌려가 포식자가 악명 높은 데스로를 실행합니다. 어린 물소가 물을 찾아 다가옵니다. 순식간에 물이 솟아오릅니다. 악어가 파괴적인 힘으로 돌진합니다. 그 거대한 턱은 평방인치당 최대 5,000파운드의 힘으로 닫힙니다.
먹잇감은 깊은 곳으로 끌려가 포식자가 악명 높은 데스로를 실행합니다. 나일강의 주요 수원 중 하나인 빅토리아 호수에서는 이 거대한 악어들이 엄청난 수로 모여 살며 크고 건강한 개체군이 그 물에 서식합니다. 이곳의 얕은 물과 빽빽한 식물들은 매복에 완벽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나일 악어는 단순한 포식자 이상입니다. 그것은 생태계의 수호자입니다. 시체를 섭취함으로써 물속에서 박테리아와 질병이 퍼지는 것을 막습니다. 육지에서는 서투르게 보일지 모르지만 물속에서는 놀랍도록 민첩하며 짧은 시간에 시속 22마일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암컷이 높은 모래톱에 깊은 둥지를 파고 25개에서 80개의 알을 낳으면 생명의 순환은 다시 시작됩니다. 다음 몇 달 동안 암컷은 번개처럼 빠른 공격으로 모든 위협을 격퇴하는 지칠 줄 모르는 수호자입니다. 새끼들이 부화하면 어미는 거대한 턱으로 조심스럽게 새끼들을 물어 강으로 옮겨 위험이 가득한 세상에서 생존할 기회를 보장합니다. 물이 부족하고 열기가 뜨거운 수단에서도 나일 악어는 균형의 수호자로 남아 거대한 강둑을 따라 조용히 그 존재를 주장합니다. 나일강의 고요한 수면 위로 해가 뜨면서 거대한 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깊은 숨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깨뜨립니다. 하마입니다. 길이 13피트까지 자라며 큰 수컷은 5,000파운드까지 나가는 하마는 나일강의 진정한 낮의 지배자입니다. 온화해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이 동물은 놀라운 힘과 예측 불가능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중 영역을 방어할 때 맹렬하게 공격적입니다.
그들은 지배적인 수컷이 이끄는 10에서 30마리의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며 하루의 대부분을 물속에 잠겨 보냅니다. 그들의 두꺼운 피부에서는 종종 피땀이라고 불리는 이상한 붉은 액체가 분비됩니다. 이것은 부상의 징후가 아니라 선크림이자 소독제 역할을 하는 자연의 경이로움으로 아프리카 태양 아래 절반의 삶을 보내는데 완벽하게 적합합니다. 밤이 되면 하마들은 물의 안전한 곳을 떠나 육지에서 풀을 뜯습니다. 그들은 최대 6마일까지 이동하며 매일 밤 약 80파운드의 풀을 섭취합니다. 초식동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공격적인 성격은 그들을 우리의 가장 좋아하는 동물 중 하나이자 아프리카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중 하나로 만듭니다. 육지에서는 시속 19마일의 속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타나 호수 지역에서는 약 400마리의 개체군이 고요하고 얕은 물에서 완벽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약 8개월의 임신기간 후 암컷은 보통 물속에서 한 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55에서 110파운드) 나가는 신생아는 이미 능숙한 수영 선수입니다. 그러나 하마는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그들의 영양분이 풍부한 배설물은 물을 비옥하게 하여 먹이사슬의 기초가 되는 미생물을 유지합니다. 새벽이 밝아오면 무리는 천천히 얕은 물로 돌아옵니다. 나일강의 겉보기에는 고요한 수면은 이 거대한 동물들의 잠재된 힘을 다시금 감춥니다. 푸른 범람원을 가로질러 무거운 발굽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아프리카 물소떼에 지칠 줄 모르는 행진입니다. 이 강력한 초식 동물들은 힘과 회복력의 상징이며 수백 마리에 달하는 무리를 형성하여 끊임없이 먹이와 물을 찾아 이동합니다. 어깨 높이 최대 5피트, 무게 1100에서 2200파운드에 달하는 아프리카 물소는 사바나의 진정한 거인입니다. 그들의 엄청난 뿔은 밑동에서 합쳐져 방어와 지배력 과시에 사용되는 단단한 방패를 형성합니다.
뿔과 근육으로 이루어진 이 움직이는 요새 안에는 생존을 위한 명확한 전략이 있습니다. 가장 강한 개체들은 앞쪽과 옆쪽에 살아있는 방패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무리의 심장부에는 포식자들의 세계로부터 보호받는 새끼들, 즉 혈통의 미래가 있습니다. 나일강을 따라 그들의 일과는 꼼꼼합니다. 기온이 아직 온화한 이른 아침 시간은 풀을 뜯는 시간입니다. 각 성체물소는 하루에 약 33에서 40파운드의 풀을 섭취하며 강변식물의 과도한 성장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무리는 강 근처로 피신하여 몸을 물속에 담가 열을 식히고 곤충을 쫓아냅니다. 하지만 이 휴식의 순간에도 위험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수면 아래에는 나일 악어들이 공격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 11개월의 임신 기간 후 암컷은 한 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몇 분 안에 신생아는 스스로 일어서서 무리 안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저녁이 되면 무리는 계속해서 이동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평원의 초식 동물이 아니라 풍경을 형성하는 자연의 건축가들입니다. 나일강에 나무가 늘어선 강둑을 따라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고요함을 뚫고 나옵니다. 그것은 아프리카 물수리의 언미스테이커블한 울음소리입니다. 웅장한 날개와 날카로운 시선을 가진 이 위험 있는 새는 하늘을 지배합니다. 그들의 흰 깃털은 어두운 날개와 등과 선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성체는 날개폭이 최대 8피트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시력은 비범하여 물 위 300피트 상공에서도 반짝이는 물고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지에 앉아 독수리는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기회를 포착합니다. 돌지는 순식간에 깃털 달린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쇄도합니다. 순식간에 두 세계, 즉 공기와 물이 충돌합니다. 외과용 강철처럼 날카로운 발톱이 완벽한 정밀도로 내리꽂힙니다. 그리고 강력한 날개짓으로 독수리는 다시 하늘을 되찾고 그들의 먹잇감은 단단히 움켜쥐어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아프리카 물수리를 이 지역에서 가장 효율적인 사냥꾼 중 하나로 만듭니다. 그들의 식단은 거의 전적으로 물고기로 구성됩니다. 짝들은 일부 일처제이며 매년 같은 둥지로 돌아와 나뭇가지와 잎으로 둥지를 보강합니다. 이 둥지들은 폭이 6피트가 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양쪽 부모는 번갈아가며 새끼를 키우며 스스로 사냥할 수 있을 만큼 자랄 때까지 작은 물고기 조각을 먹입니다. 병들거나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음으로써 건강하고 균형 잡힌 수생 대체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해가 지면서 그 장면은 반복됩니다. 그들의 감시 아래 나일강은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된 생명선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일강 수로를 따라 고요한 물 위로 가느다란 실루엣이 나타납니다. 뱀의 움직임을 연상시키는 긴 목과 머리만이 보입니다. 이것은 아프리카 다토로, 잠수와 은신의 명수입니다. 길이 37인치까지 자라며 힘보다는 민첩성으로 두드러집니다. 많은 물새와 달리 그들의 깃털은 완전히 방수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더 깊이 잠수할 수 있게 하지만 각 사냥 후 햇볕에 날개를 말려야 합니다. 물속에서 다터는 빠르고 무자비한 포식자입니다. 작은 물고기, 개구리, 갑각류 뒤를 조용히 미끄러져 갑니다. 먹잇감이 사정권에 들어오면 길고 뾰족한 부리가 일격을 가합니다. 번개처럼 빠른 찌르기로 물고기를 꿰뚫은 후 수면으로 가져와 공중으로 던져 삼킵니다. 타나 호수 지역에서는 그들의 개체수가 상당히 안정적이며 800에서 1000마리 사이로 추정됩니다.
얕은 물과 풍부한 식물들은 안전한 피난처와 풍부한 먹이원을 제공합니다. 작은 물고기와 무척추 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함으로써 수중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해가 지면서 마른 가지 위에서 날개를 펼친 수십 마리의 아프리카 다터들의 모습은 거의 신비로운 장면을 연출합니다. 건조한 열기가 나일 강둑을 감싸는 가운데 엄숙한 형체가 느리고 신중한 걸음으로 평원을 가로지릅니다. 그것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새 중 하나인 마라부 황새입니다. 키가 거의 5피트에 달하고 날개폭이 10피트 이상인 마라부는 독특한 외모로 구별됩니다. 그들의 머리와 목은 거의 깃털이 없어 주름진 분홍빛 피부를 드러냅니다. 이 특징은 청소부에게 필수적이며 먹이를 먹는 동안 청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목에 매달린 커다란 붉은 주머니는 체온 조절부터 짝짓기 의식종 의사소통까지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자연의 청소부로서 마라부 황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동물의 사체를 먹어치우며 풍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질병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들의 소화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이어서 뼈와 심줄을 처리하고 다른 몇몇 종만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영양분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라부는 썩은 고기만 먹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가 생기면 물고기, 개구리, 심지어 작은 설치류까지 적극적으로 사냥합니다. 나일강의 가장 큰 습지 중 하나인 수드 습지에서는 건기에 수백 마리의 마라부 황새가 둥지를 틀기 위해 모여듭니다. 그들의 외모는 종종 섬뜩하다고 묘사되지만 마라부 황새는 나일강 생태계의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황혼이 지면 그들의 거대한 실루엣은 불타는 하늘을 배경으로 두드러지며 삶과 죽음의 끝없는 순환을 지켜보는 조용한 파수꾼이 됩니다. 나일강을 따라 펼쳐진 풀밭과 습지에서 붉은 갈색 형체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튼튼한 영양 중 하나인 워터벅입니다. 우아함과 엉덩이 주변의 독특한 흰색 고리로 유명하며 자연 자체가 그려낸 듯한 표시입니다. 키 45에서 55인치, 무게 400에서 660파운드에 달하는 워터벅은 생존을 위해 근처 수원에 의존하는 초식동물입니다. 그들의 두꺼운 기름진 털은 기생충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방수 장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컷들은 최대 40인치까지 자랄 수 있는 길고 얕단 나선형의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영토와 짝을 놓고 벌어지는 대결에서 사용되는 자연 무기입니다. 성체는 매일 평균 15파운드의 신선한 풀을 섭취하여 과도한 성장을 방지하고 다른 종들을 위한 자연적인 통로를 유지합니다. 나일강에서의 삶은 결코 평화롭지 않습니다. 사자나 악어의 위협에 직면하면 워터벅은 가장 효과적인 전략인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택합니다. 강력한 다리와 넓은 발굽으로 그것은 강과 늪에서 포식자를 피할 수 있는 뛰어난 수영 선수입니다. 약 8개월의 임신 기간 후 한 마리의 새끼가 태어나고 공격을 피하기 위해 처음 며칠 동안은 키 큰 식물 속에 숨겨집니다. 하류로 떠내려가면서 웅장한 그림자가 수드 습지를 가로지릅니다. 그것은 슈빌로, 나일강의 모든 구간이 그들만의 독특한 서식민을 양육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나일강은 웅장한 흐름을 이어가며 물, 흙, 공기의 영원한 춤 속에서 생명과 생태계를 연결합니다. 강이 모든 구비마다 힘, 적응, 생존의 이야기가 얽혀 있으며 이곳이 단순한 강이 아님을 상기시켜줍니다. 그것은 수백만 생명체의 생명선입니다. 악어가 지배하는 깊은 물에서부터 하마가 쉬고 독수리가 하늘을 지키는 강도까지 나일강은 힘과 취약성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드러냅니다. 나일강은 강독을 따라 펼쳐지는 사적인 드라마에 무관심하게 계속 흐릅니다. 이곳은 선악이 없는 세상, 오직 굶주림과 생존만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삶과 죽음은 반대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파트너로서 영원한 춤을 추며 수천 년 동안 이 땅을 형성해온 순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라진 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지구에는 땅이 하늘에 닿으려는 곳이 있습니다. 바위와 얼음으로 이루어진 왕국은 너무 높아서 그들만의 규칙으로 살아갑니다. 이곳은 초몰룩마, 즉 우주의 어머니 여신으로 우리에게는 에베레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고도는 숫자가 아니라 생존의 위협입니다. 겨울은 계절이 아니라 영구적인 상태입니다. 주인은 이 잠자는 거인 위 생명의 진정한 지배자입니다. 그러나 고도와 영하의 기온이 모든 존재를 배제해야 할 이 겉보기에는 생명 없는 곳에서 자연은 스스로를 주장합니다. 가장 용서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야생동물들은 죽음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살아남기 위해 가장 순수하고 불굴의 정신을 드러냅니다. 가장 맹렬한 눈보라에도 불구하고 야크는 영원한 겨울에 맞서 굳건히 서 있습니다. 작은 피카는 혹독한 날씨를 피해 지하의 피난처를 찾아 들어가 급락하는 기온 속에서도 비교적 편안하게 살아남습니다. 각종은 고도가 생명의 적이 되는 이 하얀 세상에서 멸종을 피하기 위한 고유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흑곰, 거대한 짐승은 스턴티드 식물들 사이에서 먹이를 찾습니다. 몇 마리의 곤충이나 신선한 베리는 이 금욕적인 세상에서는 잔치입니다. 그리고 사양노루는 굶주림을 막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으로 마지막 이끼 조각들을 지칠 줄 모르고 뜯어먹습니다. 바랄 또는 푸른 양은 수천 피트 높이에 깎아지른 듯한 경사면에서 풀을 뜯는데 오직 그들만이 최고의 목초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독한 날씨와 식량 부족만이 유일한 어려움은 아닙니다. 포식자들이 풍경을 배회할 때 얼어붙는 환경은 먹이 사슬을 지배하는 동물들의 발톱에 떨어질 위험에 비해 부차적인 위협이 됩니다. 시간에 갇힌 듯한 경사면 사이에 숨어있는 산의 유령, 차갑고 계산적인 고양이가 다음 식사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눈표범이 공격할 때 그들의 먹잇감은 거의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의 도약, 한 번의 할퀴기면 끝입니다. 작은 생명의 불꽃조차 기적인 이 험난한 땅에서 늑대무리가 지배합니다. 깊은 울부짖음이 산을 통해 울려 퍼지고 무리는 공포를 심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천 피트 상공에서 히말라야 하늘의 지배자인 라마기아는 신선한 사체를 주의 깊게 지켜봅니다. 몇 초 만에 이 영리한 독수리는 자네를 공중으로 들어올린 후 어지러운 높이에서 떨어뜨립니다. 이것이 에베레스트의 야생 생활 방식입니다. 혹독하고 연약하며 그러나 완전히 매혹적입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의 세계 등뼈에서 솟아올라 29,000피트 고도에서 하늘을 꿰뚫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생명과 존재 자체가 저항 행위인 세상 사이의 경계, 즉 문턱입니다. 로체와 눕체 같은 봉우리들도 26,000피트 이상 솟아있는 지질학적 산궤의 일부인 에베레스트는 단순한 산 이상입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한 조건에 적응한 식물군, 지질구조, 동물군을 가진 완전한 생태계입니다. 약 13,000피트의 낮은 고도에서는 소나무와 전나무의 빽빽한 침엽수림이 풍경을 지배합니다. 이곳은 식물이 더 풍부하고 따뜻한 달에는 관목, 풀, 야생화가 무성하게 자랍니다. 몇천 피트 더 올라가면 나무는 사라지고 바위에 매달린 드문드문한 풀, 이끼, 지리류 덩어리가 나타납니다. (2만) 피트 이상에서는 몇몇 강인한 지리류를 제외하고는 식물이 거의 사라지며 어떠한 식물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식물과 마찬가지로 기온은 에베레스트 고도의 진정한 반영입니다. 저지대는 여름에 약 77화씨도, 25섭씨도의 쾌적한 기온을 기록할 수 있지만 2만 피트 이상에서는 영하의 기온이 항상 지속되는 영원한 겨울의 극심한 추위가 일반적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장소 중 하나인 정상은 물어뜯는 추위에 시달리며 기온은 화씨 영하 76도, 섭씨 영하 60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시속 186마일 이상의 허리케인급 바람이 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얼어붙은 지옥으로 바꿉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은 5마일 이상의 높이로 생명 없는 영역이지만 불과 13,000피트 아래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러한 고도에서는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들이 번성하며 푸른 양들이 바위를 헤쳐나가고 사슴들이 드문드문한 새싹을 뜯어먹으며 마멋들이 굴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평화롭고 생존을 위한 최고의 노력의 이 장면은 야만적이고 잔인하며 원초적인 행동으로 순식간에 산산조각 날 수 있습니다. 차가운 시선과 두꺼운 털을 흩날리는 매서운 바람 속에서 우두머리 수컷은 공기를 가르는 울부짖음을 토해내며 멈출 수 없는 사냥을 위해 무리를 모읍니다. 지도자의 부름에 즉각 복종하며 무리가 집결합니다. 무게가 100파운드까지 나가고 뼈를 부술 수 있는 강력한 턱으로 무장한 늑대 한 마리의 공격에서 살아남는 것 자체도 위협입니다. 이 포미더블한 사냥꾼들 무리 전체가 협동할 때 탈출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굶주림이 갉아먹을 때 에베레스트의 추위조차 그들의 맹렬함을 누그러뜨릴 수 없습니다. 단건한 체격으로 히말라야 늑대는 영하의 기온으로 황폐해진 생태계에서 살아가기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조밀한 니털이 있는 두껍고 털이 많은 털은 부러워할 만한 단열 효과를 제공하여 가장 추운 날에도 몸을 따뜻하게 유지시켜줍니다. 튼튼하고 근육질의 다리와 두툼한 발바닥은 에베레스트의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눈 덮인 바위 지형을 이동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저지대의 고산숲이든 험난한 산비탈이든 이 무리들은 먹이 사슬을 지배하며 바랄, 히말라야 타르, 사슴, 피카, 심지어 웅장한 야크와 같은 종들에게 공포를 심어줍니다. 희미한 발자국이나 희미한 냄새만으로도 우두머리가 명령을 내리고 무리는 새로운 사냥에 나섭니다. 고도로 발달된 후각덕금에 그들은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발굽동물의 흔적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시력과 청력 또한 그들의 타고난 기술의 일부입니다. 최대 8마리의 무리로는 이 탐욕스러운 포식자들의 굶주림을 만족시키기 위해선 큰 먹잇감만이 가능합니다. 에베레스트처럼 혹독한 서식지에서는 늑대들이 항상 효율적인 사냥을 우선시합니다. 먹잇감을 찾아내면 우리는 꾸준한 속도로 미래의 희생자에게 다가갑니다. 울부짖음, 머리 움직임, 몸 자세를 통해 우두머리는 복잡한 사냥 전략을 전달합니다. 먹잇감이 시야에 들어오면 무리는 사슴에게 최대한 조심스럽게 다가가기 위해 그들의 비할 데 없는 은신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들의 흰색, 갈색, 회색 털은 놀라운 위장수를 제공합니다. 실패한 사냥은 무리 전체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두머리는 모든 움직임을 계획합니다. 모든 늑대가 제자리에 위치하면 신호를 보내고 아무것도 모르는 동물에게 공격을 시작합니다. 사슴은 도망치지만 늑대들의 전략은 기습 공격이 아니라 길고 긴 추격전에 기반합니다. 무리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탈출 경로를 막습니다. 궁지에 몰린 늑대들은 끊임없이 동물을 추격합니다. 힘든 추격 끝에 사슴의 다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험난한 지형과 굶주린 육식동물 무리사리에 갇힌 채 피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공포는 탈진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필사적인 비틀거림, 그리고 추격전은 끝납니다. 사슴에게는 생명이 꺼졌습니다. 무리에게는 또 다른 소중한 하루가 얻어졌습니다. 이 얼어붙은 왕국에서는 한 생명이 끝나야 다른 생명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먹이를 쓰러뜨린 후 무리는 먹이를 먹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잔치에서는 지배덕인 짝이 먼저 먹는 엄격한 계층 구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체를 먹어치우고 뼈만 남긴 후 무리는 쉴 수 있는 피난처를 찾습니다. 그들의 서식지에서는 강한 바람과 영하의 기온을 동반한 눈보라가 일상적인 현실입니다. 사냥을 하지 않을 때는 쉬고 피난처를 찾는 시간을 갖습니다. 동굴, 바위턱, 심지어 협곡도 잘 자는데 이상적입니다.
이 휴식 시간 동안 무리는 누리와 모이 싸움과 같은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여 무리의 결속력을 보장하는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합니다. 강늑대가 강력한 짐승이지만 그들의 생존 비결은 무리 생활에 있습니다. 크고 잘 조직된 무리로 생활함으로써 그들보다 훨씬 큰 먹이를 사냥할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최대 1톤에 달하는 거대한 소와 동물이 있는데 2만 피트가 넘는 고도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거대한 야크에게 고도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놀랍도록 긴 털을 가진 야크는 영하의 기온에서 살아남기 위한 아마도 산 전체에서 가장 훌륭한 자연 방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컷과 암컷 모두에서 3피트가 넘을 수 있는 매우 길고 구부러진 뿔과 함께 높은 혹과 어깨는 그들을 언미스테이커블한 종으로 만듭니다. 다른 종들에게는 황량하게 느껴질 바위 경사면과 눈 덮인 지역은 이 생존의 달인에게는 환영받는 서식지입니다. 매우 빽빽한 털과 두꺼운 피하 지방층 덕분에 야크는 에베레스트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견딜 수 있습니다. 온도계가 영하 40도까지 떨어지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이 소과 동물은 적대적인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극한 기후에 적응했듯이 이 가파른 땅에서 먹이를 찾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는 도전이지만 야크는 잔치를 발견합니다. 고산식물을 전문의로 하는 초식동물로서 고산풀, 이끼, 외소관목, 사초류가 그들의 식단입니다. 이러한 낮은 품질의 먹이와 거대한 크기 때문에 야크는 하루에 최대 12시간을 풀을 뜯으며 보내야 합니다. 광활한 고산 초원을 천천히 헤매며 이 발굽 달린 거인은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주의 깊게 땅을 살핍니다. 제한된 먹이원을 찾기 위해 그들은 땅에서 풀냄새를 감지할 수 있는 매우 예민한 후각을 사용합니다. 먹이가 두꺼운 눈층 아래에 묻혀 있을 때도 야크는 주저하지 않고 발굽과 큰 머리를 사용하여 진미라고 생각하는 것을 파냅니다. 이 거대한 동물의 고섬유질 식단은 영양가가 다소 낮지만 고도로 발달된 소화 시스템 덕분에 모든 입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추동물로서 긴 풀뜯기 시간 후에 그들은 부분적으로 소화된 음식을 다시 씹는데 몇 시간을 보내며 단 하나의 영양분도 낭비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들의 식량 요구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풀을 뜯은 후에는 자원이 종종 빠르게 고갈되어 새로운 지역을 찾아야 합니다. 위협적인 외모와는 달리 수컷과 암컷 모두 매우 사회적입니다. 암컷과 새끼들은 심지어 수백 마리에 달하는 큰 무리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수컷들은 반면 더 취약하고 더 다재다능하며 완전히 고독한 삶을 살거나 작은 무리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짝짓기 시즌이 시작될 때 중요합니다.
이 무리 안에서 지배권을 위한 경쟁은 끊임없는데 마치 번식기를 위한 예행 연습과 같습니다. 크기와 신체적 힘이 전부입니다. 가장 크고 근육질의 야크가 보통 지배적입니다. 물론 이 권위는 힘을 갈망하는 젊은 수컷들에 의해 자주 도전받습니다. 격렬한 의식적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비록 죽음으로 끝나는 경우는 드물지만 강력한 머리 박치기와 힘의 과시를 포함합니다. 에베레스트에서의 생존은 항상 크기와 힘의 게임만은 아닙니다. 거인들의 그림자 아래 험준한 경사면 높은 곳에는 작고 빠르며 거의 보이지 않는 다른 전략을 마스터한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약 5온스, 약 140g에 길이 8인치, 약 20cm를 넘지 않는 이 작은 포유류는 에베레스트의 혹독한 고도에 적응한 가장 놀라운 생명체 중 하나입니다. 거대한 야크처럼 이 설치류 또한 매우 따뜻한 털을 가지고 있어 에베레스트가 가장 혹독한 면모를 보일 때조차도 보온이 유지됩니다. 극한의 추위에 대한 적응을 보완하기 위해 이 재치 있는 생존자는 보통 바위 틈새나 안락한 타프 아래에 편안한 굴을 파고 삽니다. 이 설치류는 또한 영하의 기온으로부터 피난처를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밤에는 원시적인 은신처에 몸을 웅크리지만 낮에는 먹이를 찾아 나섭니다. 동면하지 않기 때문에 피카는 서식지가 온통 하얗게 덮였을 때 깊은 잠에 빠질 여유가 없습니다. 1년 내내 먹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교적 따뜻한 여름날 온도계가 화씨 68도, 섭씨 20도에 달할 때에도 영리한 피카가 1년 내내 먹이를 비축할 기회를 잡는 이유입니다. 지칠 줄 모르고 땅을 뒤져 고산풀, 사초, 이끼, 지혜류를 찾고 운이 좋으면 야생화도 발견합니다. 자신의 영역에 대한 깊은 지식 덕분에 이 작은 생물은 강력한 앞니를 사용하여 가장 가느다란 풀잎조차 쉽게 자르며 먹이를 찾는 시간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건초더미라고 알려진 더미에 먹이를 저장하는 전략 외에도 피카는 물론 발견하는 식물성 간식의 상당량을 섭취하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높은 먹이 섭취량은 상당한 지방 비축량을 쌓을 수 있게 해주는데, 이는 식량이 부족할 때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피카는 언제 사나운 포식자가 자신을 먹이로 삼으려 숨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완전히 안심할 수 없습니다. 검독수리, 올빼미, 붉은 여우, 심지어 늑대까지도 작은 피카를 맛있고 쉬운 먹이로 봅니다. 죽음을 피하기 위해 피카는 주변 환경에 끊임없이 경계하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들의 첫 번째 방어선은 진화된 위장술입니다. 회갈색 털은 바위 환경과 완벽하게 어우러지도록 돕습니다. 직접적인 위협을 받으면 피카는 주저하지 않고 굴의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도망칩니다. 놀라운 민첩성으로 그들은 몇 초 만에 추격자들을 따돌릴 수 있습니다. 종종 피카는 근처에 숨어있는 포식자를 발견하면 즉시 독특한 휘파람 소리를 내어 이웃 피카들에게 경고합니다. 비록 그들이 특히 사회적이지는 않지만 그들의 경고음은 매우 효과적인 집단 방어 방법입니다. 이 특별한 울음소리를 들으면 포식자는 기습 요소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종종 공격을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영토 행동은 먹이를 찾는 영역에 대한 독점적인 접근을 보장하고 불에 대한 원치 않는 방문을 피하는 생존 수단에 불과합니다. 작은 피카가 날씨의 혹독함과 싸우는 동안 산기슭 아래 수천 피트 떨어진 온데림에서는 평온한 포유동물이 빽빽한 식물 사이를 움직입니다. 레드 판다는 그렇게 혹독한 서식지에서 살아남기 위해 역경을 이겨내는 놀라운 생물 중 하나로 나타납니다. 두꺼운 붉은 갈색 털을 가진 레드 판다는 아시아의 거대한 흑백 판다와는 공통점이 거의 없습니다. 붉은색과 짙은 갈색 꼬리가 번갈아 나타나는 길고 복슬복슬한 꼬리는 가장 독특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조밀한 털 외에도 이 포유류는 종종 꼬리를 목도리처럼 사용합니다. 빽빽한 숲이 우거진 산비탈은 레드 판다의 나무 위 생활 방식의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날카롭고 반쯤 들어가는 발톱이 달린 짧고 강한 다리 덕분에 그들은 나무를 타는 전문가입니다. 나무 위에서 고개를 하는 동안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긴 꼬리가 훌륭한 균형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나무 위 생활은 대부분의 포식자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돕습니다. 13파운드, 약 5.9kg을 넘지 않는 작고 온순한 포유류는 많은 공포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므로 레드 판다는 자신을 단순한 먹이로 보는 많은 육식동물들을 피하기 위해 은신술에 의존해야 합니다. 눈표범, 구름표범, 심지어 사나운 맹금류와 같은 교활한 포식자들은 이 온순한 포유류를 노릴 수 있습니다. 그들을 피하기 위해 레드 판다는 숨어있는 능력에 생존을 걸고 있습니다. 그들의 붉은 털은 이끼와 지류로 덮인 나무줄기와 완벽하게 위장류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몸을 웅크림으로써 레드 판다는 포식자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나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에 굶주린 포식자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항상 숨는 것이지만 궁지에 몰리면 온순한 본성을 버리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눈표범이나 검독수리가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때 레드 판다는 용기를 내어 뒷다리로 서서 더 크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보이려 합니다. 이것이 필사적인 조치처럼 보일 수 있지만 때로는 포식자들의 공격을 단념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무자비한 육식동물의 먹이가 되는 것을 피한 후 레드 판다는 이제 자신의 굶주림을 채울 준비를 합니다. 육식을 위한 소화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춘 육식동물로 분류되지만 이 포유류는 주로 식물성 식단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부드러운 어린 대나무순을 특히 좋아하는데 이것이 그들의 식단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비록 이 줄기와 잎을 소화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레드 판다는 이 먹이원에 대한 경쟁이 부족하여 거의 무진장한 공급원을 확보합니다. 물론 서식지가 과일, 베리, 도토리가 곳곳에 나타나며 유난히 풍요로워질 때 이 적응력 있는 생존자는 주저하지 않고 이러한 진미를 먹어치웁니다. 뿌리, 알, 곤충, 심지어 작은 척추동물과 같은 다양한 먹이가 있을 때 레드 판다는 자신의 잡식성 본성을 드러냅니다. 서식지에 변동하는 자원에 따라 식단을 조절하는 이러한 능력은 그들의 생존의 중요한 열쇠 중 하나입니다. 주요 먹이원이 부드러운 대나무 순일 때 레드 판다는 하루에 최대 13시간을 먹이를 찾는 데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마라톤 같은 탐색 동안 최대 5파운드의 대나무를 섭취합니다. 가짜 엄지발가락 덕분에 레드 판다는 대나무 줄기를 마음대로 조작하여 순의 가장 영양가 있는 부분에 집중하여 물 수 있습니다. 먹이를 찾느라 바쁘지 않을 때는 편안한 가지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체온을 보존하기 위해 꼬리를 몸에 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대 440파운드, 약 200kg에 달하는 거대한 히말라야 흑곰은 에베레스트의 혹독한 생태계를 아늑한 집으로 삼는 또 다른 종입니다. 정상에서 멀리 떨어져 13,000피트, 약 3,962m를 넘지 않는 고도에서 살지만 이 포유류의 그러한 높이에서의 존재는 자연에 대한 도전입니다. 레드 판다는 가장 매우 두껍고 털이 많은 검은 털은 영하의 기온이 흔한 환경에서 따뜻하게 지내는데 이상적입니다. 가슴에는 크림색, 흰색 털로 된 독특한 V자형 반점이 있습니다. 번식기를 제외하고 흑곰은 보통 빽빽한 나무들 외에는 다른 동반자 없이 숲에서 고독한 삶을 삽니다. 이 포유류는 육상 및 수목성 행동을 모두 보이며 휴식을 취하거나 포식자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필요할 때 주저하지 않고 나무에 오릅니다. 최대 2인치 길이의 발톱과 근육질 다리 덕분에 이 광대한 숲에서 어떤 나무도 그들의 등반 기술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다재다능한 도구는 흙을 인상적인 기술로 파헤쳐 뿌리, 덩이줄기, 신선한 곤충 형태의 온갖 진미를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거대한 히말라야 흑곰의 식단은 이러한 간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과일, 베리, 도토리, 어린 잎, 꿀, 설치류, 새, 심지어 사양노루까지 그들의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흑곰은 그저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든 먹어치우는 잡식동물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숲을 헤치고 다니며 흙을 파고 바위를 뒤집고 심지어 나무 껍질을 벗겨 곤충, 과일 또는 배를 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습니다. 이러한 먹이 탐색 동안 그들의 예민한 후각은 가장 미묘한 향기까지 감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식지가 한 해 중 가장 따뜻한 계절을 경험할 때 흑곰은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 최대한 활용하며 하루에 최대 33파운드, 약 15kg의 음식을 섭취합니다. 동면하지 않는 작은 피카와는 대조적으로 흑곰은 겨울의 혹독함을 견디기보다는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여름 동안에는 주로 비축된 지방층을 충분히 축적하여 어려운 시기를 견딜 준비를 합니다. 달력이 넘어가고 겨울이 다가오면서 곰은 먹이 탐색을 강화하고 새로운 지역을 탐험하며 이 중요한 임무와 잘 쉬는 낮잠을 번갈아가며 수행합니다.
겨울이 꾸준히 한때 아늑했던 집을 점령하면서 곰은 영하의 긴 계절을 견디기 위해 굴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그들의 훌륭한 파기 기술은 먹이를 찾는 것보다 더 유용합니다. 그들은 낮은 기온과 끊임없는 눈보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아늑한 피난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은신처에 숨으면 흑곰은 점차 신진대사를 늦추어 깊은 잠에 빠집니다. 겨울에는 나중에 겨울이 풀리고 봄이 오면 히말라야 흑곰은 고산숲 경계에서 깊은 동면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무게 40파운드, 약 18kg, 길이 약 3피트, 약 90cm에 달하는 사양노루는 에베레스트의 극한 조건에서 살아남는 용감한 발굽 동물 중 하나입니다. 사향노루는 다른 진짜 사슴과는 다릅니다. 두껍고 거친 갈색 털은 종종 목과 목구멍에 더 밝은 반점이 있어 훌륭한 위장 효과를 제공합니다. 그들의 뒷다리는 앞다리보다 상당히 길고 근육질이어서 굽은 모습뿐만 아니라 바위 지형을 이동하는 데 비할 데 없는 민첩성을 제공합니다. 진짜 사슴과는 대조적으로 이 특별한 종은 뿔이 없지만 대신 입 밖으로 돌출된 두 개의 긴 위 송곳니를 가지고 있으며 길이가 최대 4인치 약 10cm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긴 송곳니는 무스와 같은 종에서 뿔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데, 즉 암컷과의 짝짓기 권리를 놓고 경쟁할 때 무기로 사용됩니다. 대부분의 야생동물들은 혹독한 겨울을 살아가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생존의 시간으로 보지만 사양노루는 짝짓기 시즌을 시작하며 가족을 늘리기에 완벽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수컷의 영역이 여러 암컷의 서식지와 겹치기 때문에 짝짓기 권리를 확보하는 열쇠는 침입하는 수컷들로부터 영토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수컷이 자신의 영역에 침입을 감지하면 그는 신속하게 경계선으로 가서 침입자와 대치합니다. 싸움 전에 그들은 위협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날이 갈수록 암컷들은 점차 발전기에 접어들고 그들이 어떤 수컷과 짝짓기 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영토의 품질과 크기, 그리고 사슴의 신체적 강도가 영토의 품질과 크기, 그리고 사슴의 신체적 강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암컷의 선택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짝짓기 후 수정된 암컷은 떠나고 수컷은 다른 암컷들을 기다리며 자신의 영역에 남아 있습니다. 한 번의 번식기 동안 한 사슴은 수십 마리의 암컷과 짝짓기 할 수 있습니다. 약 6개월 후 생명의 기적이 완성되고 새끼 사슴은 에베레스트의 혹독함을 처음으로 눈뜰 것입니다. 힘든 짝짓기 시즌을 보낸 후 사양노류는 주로 풀, 이끼, 지리유를 먹으며 그다지 가리지 않는 식욕을 채웁니다. 이러한 발굽 달린 동물들의 사나운 포식자들에 대해 말하자면 고산숲의 빽빽한 식물들 사이에서 작지만 매우 교활한 육식동물의 애매한 형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녀는 붉은 여우를 나타나는 여우라고 불렀습니다. 무게 30파운드, 약 13.6kg, 길이 약 3피트, 약 91cm를 넘지 않지만 붉은 여우는 성체 사양노루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린 사양노루는 그렇게 운이 좋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은밀한 포식자들의 가장 좋아하는 먹이 중 하나입니다. 숲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비할 데 없는 침묵으로 순진한 어린 새끼에게 다가갑니다. 새끼 사슴은 자신의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도약으로 야생 여우가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이번에는 작은 사양누르를 입에 물고 있습니다. 붉은 여우는 진화된 사냥 기술로 무자비한 육식동물의 완벽한 원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고기 위주의 식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잡식성 습성을 가지고 있어 곤충, 과일, 베리, 뿌리, 새싹을 먹을 수 있으며 물론 시체를 이용하는 청소부가 되는 것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기회주의적인 포식자로서 그들은 길을 가다 만나는 거의 모든 것을 먹습니다. 매우 예민한 시력과 후각 덕분에 그들은 토끼, 쥐, 곤충 또는 신선한 과일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많은 야생 여우들이 야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붉은 여우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종입니다. 그들의 식단 대부분이 작은 설치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붉은 여우는 그들을 사냥하는 데 전문가입니다. 조심스럽게 스토킹하며 지형의 엄폐물을 이용하여 기습 요소를 확보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설치류가 시야에 들어오면 여우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앞발로 먹이를 덮칩니다. 이 기술은 마우징 도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끼처럼 매우 민첩한 먹잇감도 이 포식자의 치명적인 물어뜯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고속으로 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붉은 여우의 모든 삶이 사냥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가 부르면 그들은 긴장을 풀고 하루에 많은 시간을 편안한 굴이나 빽빽한 덤불 속에서 쉬며 보냅니다. 산에 사나운 유령들에 대해 말하자면 때로는 붉은 여우가 먹이 사슬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목격해야 합니다. 이것은 눈표범, 흑곰, 히말라야 늑대와 같은 무자비한 포식자들이 등장할 때입니다. 물론 이 육식동물들이 여우에게 무서운 발톱과 턱을 들이대려면 먼저 그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들의 극도로 찾기 어려운 행동은 그들의 생존 수단 중 하나입니다. 식물 사이를 극도로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여우는 완전히 눈에 띄지 않습니다. 발견된다면 그들은 용기를 증명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직접적인 위협을 받을 때 그들은 시속 30마일의 속도로 숲을 통해 신속하게 탈출하기 위해 부러워할 만한 민첩성에 의존합니다. 교활한 붉은 여우가 고도 23,000피트까지 굴에 숨어 있는 동안 웅장한 맹금류는 위에서 세상을 보는 데 익숙합니다. 날개폭이 10피트 이상이고 무게가 18파운드까지 나가는 수염수리는 산의 진정한 거인이 됩니다. 가장 극한 고도의 황량한 절벽에 사는 이 맹금류는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서식하는 야생종 중 하나일 것입니다. 등과 날개의 짙은 회색과 검푸른색과 검푸른색, 그리고 아랫면의 크림색에서 짙은 오렌지색에 이르는 눈에 띄는 깃털은 이 새를 황량한 바위 지평선과 대비시켜 돋보이게 합니다. 수천 피트 상공에서 사는 그들의 행동은 매우 특이한 식습관으로 설명됩니다. 이 웅장한 새가 뼈 분쇄자로 알려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매우 날카로운 시력을 이용해 인상적인 높이에서 비행하며 에베레스트의 격동적인 야생의 희생자인 사체의 잔해를 찾아 지면을 주의 깊게 살핍니다.
사체를 발견하면 수염수리는 즉시 내려옵니다. 착지하여 한때 거대한 발굽동물이었던 것이 이제는 몇 개의 뼈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는 그들의 굶주림을 채우는데 정확히 필요한 것입니다. 새는 주저하지 않고 불이나 발톱으로 뼈를 집어 다시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약 165피트 높이로 날아오른 수염수리는 이름에 걸맞게 뼈를 떨어뜨립니다. 몇 초 만에 날카로운 바위에 부딪혀 작은 조각으로 산산조각 납니다. 즉시 몇 초 후 새는 충격 지점에 착지하여 뼈 조각들을 삼킵니다. 고산성 위를 가진 특수 소화 시스템 덕분에 뼈를 놀랍도록 쉽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뼈가 식단의 90%까지 차지하지만 수염수리는 사실 삼킬 때 안에 영양가 있는 골수만 섭취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상당한 양의 사체 잔해를 발견하면 이 하늘의 명수는 엄청난 식욕을 채울 때까지 수없이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한 번의 식사로 수염수리는 최대 2.2파운드, 약 1kg의 음식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체에 더 작은 뼈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먹이를 높이 들어올리는 단계를 건너뛰고 뼈를 부수지 않고 삼킵니다. 가볍지 않은 식사를 즐긴 후 수염수리는 높은 고도의 집으로 돌아와 턱과 절벽에서 상당한 시간을 쉬며 보냅니다. 수천 피트 높이에 살지만 수염수리에게는 천적이 없지만 그들의 생존에 가장 큰 위협은 인간의 영향입니다. 지역 목축업자들이 동미끼를 사용하는 것이 수염수리 개체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수로 이 함정에 빠져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레드 판다는 에베레스트 경사면의 또 다른 야생 서식민으로 인간의 간섭으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벌채로 인한 서식지 손실은 이 고산 생태계의 저지대 숲을 점진적으로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전능한 눈 표범조차도 그들의 혹독한 서식지에서 인간 활동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현재 취약종으로 분류된 이 영광스러운 고양이과 동물은 증가하는 밀렵과 같은 위험에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거대한 야생 야크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가축 야크와의 교잡 위협뿐 아니라 불법 사냥과 가축과의 먹이 경쟁은 이종의 생존을 어렵게 만듭니다. 불굴의 늑대무리조차도 암울한 미래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밀렵과 목축업자와의 빈번한 갈등으로 인해 이 개과 동물들은 이제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들의 개체수는 400마리 이하로 줄어들어 이 종을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이 개과 동물을 위한 보존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며 사육 번식과 종의 법적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거대한 야크부터 고독한 눈표범, 작은 피카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에베레스트의 야생동물들은 우리의 침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 특별한 생물들은 이 얼어붙은 세상이 그들에게 던질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새로운 시험에 직면했습니다. 그것은 용서 없는 경사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 세상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야생 왕국의 미래는 더 이상 얼음과 눈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The future of this wild kingdom is no longer written in ice and snow, but is being decided by the choices we make.